안녕하세요. 치열했던 청춘을 지나 이제 부록에 접어들게 된 직장인 여성입니다. 항상 정신없이 바삐 돌아가는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까지 병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생긴 여유에 한동안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 채널에 보내주시는 정성 어린 사연들이 아니었더라면 제 마음을 다잡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누구나 젊음을 통과해 지금에 이르셨을 테니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저 역시 어린 나이에 패기가 참 대단했죠.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도 한때나마 있었고 그걸로 다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치기 어린 생각도 했습니다. 왜 어른들께서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다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저 말이 왜 그리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제가 선택한 제 사람이고 평생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이니 쉽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제 뜻을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결과적으로는 제 오만이었지만요. 제 결혼 생활은 그러한 제 오만이 산산이 깨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과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주고 끝내는 변화하게 하리라 굳게 믿었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고요. 이 이야기는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살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남편은 정말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똑똑한 머리만 믿고 혼자 입신양명한 그야말로 개천 용 출신입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장남이었던 그 사람만 보고 살며 어린 자식에게 의탁했던 시어머니 한 분만 계실 뿐이었고 남편 밑으로 딸린 두 명의 동생은 공부하는 거리가 멀어서 역시 남편 속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들었죠. 먹고 죽어도 뽑아먹을 구석이라곤 없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남편은 오로지 공부만이 이러한 끔찍한 집구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고정적인 일자리라고는 가져본 적 없이 간간히 푼돈을 벌어오는 어머니와 그거 벌어왔다고 자식들에게 오만 생색을 다 내면서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탓에 공부할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도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 정말 이를 악물고 죽을 각오로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런 남편의 노력이 배신하지 않았던 모양인지 남편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며 그 생지옥에서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환경은 어떠했느냐? 저희 집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 본가 환경에 비할 바는 절대 아니었어요. 부모님 모두 맞벌이 하시며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셨고 그런 부모님들 울타리에서 하고 싶은 공부며 이것저것 해가며 제 나름대로 풍족한 유년기를 보냈다고 생각해요. 하나 있는 오빠와도 투닥거리기는 했으나 제법 돈독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자부하고요. 한마디로 좋은 양집 밑에서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유복하게 잘 자란 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태어나서 부모한테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 머리 굵으면서부터 늘 이 정도 키워줬으면 너희 밥벌이 정도는 너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자랐고 그 소리 듣기가 싫어서 집에 가는 게 끔찍할 정도였어. 그래서 제대로 돈을 안 쳐준다는 걸 알면서도 학교 다니면서부터 있는 집 애들 공부 봐주며 푼돈이라도 벌어서 내 참고서 사고 급식비 내고 그랬지. 돈 없는 서름이라면 정말 신물이 나도록 겪었으니 나처럼 돈 중요한 걸 온몸으로 깨닫고 산 사람도 드물 거야. 연애할 때 술이라도 취하면 푸념하듯 늘어놓는 남편의 신세 한탄을 들으면서 솔직히 저런 얘기는 드라마에나 있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저도 참 우물한 개구리였죠. 제 상식으로는 부모님이 자식들 사랑하며
자식들 앞날을 위해 헌신하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 어머니 같은 사람의 존재도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 제대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도 받지 못해 제 힘으로나마 그 폰돈을 벌면서 자기 미래를 스스로 준비해야 할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에는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저런 소리는 입도 뻥끗하지 않다가 술이라도 들어가야 저렇게 문드러진 속을 드러내는 것 또한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때야 이미 변호사님이라고 번듯한 차림으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년기의 상처라는 건 쉽게 가시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그런 남편의 상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라고 은근히 자부하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제 예비 시댁에 대한 기대치는 거의 재료에 수렴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기 어머니와 짐스러운 형제들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자기 가족에 대한 감정적 거리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 있던 남편이었기에 적어도 시댁 편을 들어서 제 속을 뒤집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할 무렵에는 남편 쪽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시댁과 절연을 하다시피 하기도 했고요. 결혼 준비할 때 시어머니가 은근히 제 쪽에 이것저것 바라는 게 많았습니다. 아들 변호사 시기나 만들었는데 그런 잘난 아들 보내는데 당연히 자기한테 뭐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태도가 아주 당당했어요. 그 아들 변호사 만드는데 일조한 거라고는 콩알 하나만큼도 안 되는 양반이 의기양양해서 제게 내민 예단 목록을 보고 솔직히 기가 차서 속으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건 자식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자식 팔아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작정을 해도 아주 단단히 작정을 했다 싶었습니다. 나 변호사 되는데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굴어?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아주 작정했어? 이놈의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해. 당신은 양심이라도 있으면 내 앞에서 죽은 듯 납작 엎드려도 시원찮아. 낳아놓고 자식이라고 제대로 건사한 적도 없는 주제에 나 변호사 됐다고 그동안 그만큼 뜯어먹혀줬으면 됐잖아. 동생이라는 새끼들도 나 개고생하며 공부할 때 방해만 됐던 것들 주제 변호사형 덕보려 드는 것도 아주 구역질나.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이 직구성이랑은 연 끊을 테니까 이 사람한테 예단이니 뭐니 거지처럼 굴 생각 말고 우리 일에 관심 끌어! 예단 목록 넘겨받은 남편이 정말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한테 달려드는 바람에 시댁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믿을 거라고는 변호사 아들밖에 없는 양반이었으니 그래도 남편 말에는 겁먹은 척이라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가뜩이나 없던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는 거의 절연한 상태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이러했으니 애초에 시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텄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내 남편 귀히 여겨준 부모도 아니고 사는 내내 괴롭게만 만들고 자식 지갑 취급이나 하던 시어머니랑 잘 지낼 생각은 저 역시 애초부터 없었기에 내심 결혼 전에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에 그만큼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마음을 살뜰히 써주셨습니다. 지금이야 강서방이 변호사로 번듯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 상처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사랑을 쏟아부어줄 수 있는 든든한 양육자의 존재가 절대적인 건데 그 시기에 그걸 못 받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뿌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주변에서 조금만 공격해도 더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솔직히 엄마는 걱정이야.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된다고 하지만 저런 게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네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남편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훌륭한 신랑감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시면서도 남편 집안 환경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저 사람의 그러한 상처 또한 내가 충분히 보듬을 수 있으리라고 자만에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저희 친정 부모님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혼 신접살림은 거의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 일을 하며 수입이 많은 편이기는 했습니다만 결혼 전에 번 돈은 거의 남편 본가에 뜯기다시피 해서 결혼 당시만 해도 남편에게 가진 돈이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결혼 전에 시댁과 연을 끊으면서 앞으로 더 이상 그 집구석에 뜯길 일이 없다는 것을 위안 삼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결혼할 때도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집 해주시는 것 자체로는 저희 부모님도 딱히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직업이 변호사씩이나 되면서 그것도 1, 2년 차도 아니고 결혼 당시 거의 10년 가까이 경력을 쌓고 있었음에도 모아둔 돈이 없었던 남편에게 실망스러워하셨던 건 저만 알고 있기로 했습니다. 맺고 끊는 게 확실한 남편 성격에도 낳아준 부모를 끊어내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겠거니 했어요. 저 역시 조금 더 가진 쪽에서 더 해올 수도 있는 거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집 해온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신혼 초만 하더라도 그런 점들 때문에 남편이 저나 제 친정 부모님께 참 송구스러워했습니다. 사실상 맨몸으로 장가든 거나 다름이 없으니 그럴만도 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모자란 사위 때문에 귀한 딸 시집 보내면서 걱정이 많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 입은 은혜도 적지 않다는 것 알고 있고요. 비록 제가 지금은 마음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살면서 다혜한테 정말 잘할게요. 저한테 귀한 딸 보내주신 것 결코 후회하시지 않도록 정말 잘하겠습니다. 우리야 자식한테 해줘야 할 것 당연히 해준 것뿐이네.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결혼해 우리 집 사이가 됐으면 강서방도 우리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자식들 잘 사는 것 말고 부모가 바라는 게 또 뭐가 있겠나. 부디 지금 그 마음 잊지 말고 우리 딸이랑 둘이서 잘 살아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 저희 엄마나 아버지나 그때 하셨던 말씀은 진심이셨을 거예요. 항상 자식들 위해 몸 부서져라 일하며 자식들 하고픈 것 다 하게 해주셨음에도 자식한테 더 해주지 못한 것들을 미안해하시던 친정 부모님이셨으니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자기는 겪지 못한 것들이라 낯설기도 했을 겁니다. 자라온 환경이 그런 탓인지 남편은 인색한 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돈 문제에는 아주 민감했죠. 연애할 때도 허튼데 돈 안 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같이 살아보니 제가 알고 있던 건 정말이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더라고요. 이 닦을 때 헹굴 때 빼고는 수도꼭지를 잠가 놓는다거나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두고 흐르는 물은 최대한 적게 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생활 정보를 지키는 거야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야 저도 이 사람 참 알뜰한 사람이구나 하고 평소 제 생활 습관을 돌아보면서 남편을 따르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화장지에 대해 간섭하거나 화장실 휴지를 몇 칸 쓰는지까지 감시하려고 드는 건 남편 말이라면 어지간하면 토달지 않고 다 따라주던 저로서도 납득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 없잖아. 내가 다른 것 가지고 그래? 아껴 쓰는 거 좋지.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꼭 필요한 거 쓰는 것까지 당신 눈치 보게 하는 거 솔직히 나 좀 기분 나빠. 당신이야 화장할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어떻게 화장 고치는데 쓰는 화장지가 아까워서 화장실 휴지를 얼굴에 대라고 그래? 그거 얼굴에 쓰는 용도 아니야. 그리고
화장실 다녀올 때마다 휴지 몇 칸 썼냐고 물어보는 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수치스러워. 내가 한 번 화장실 갈 때마다 무슨 휴지를 몇 미터씩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해? 그렇다고 내가 돈을 펑펑 쓰거나 물건을 낭비한 적도 없잖아. 항상 돈에 쪼달리며 자랐던 남편 생각은 좀 다를지 모르겠으나 저 정말 낭비벽이 있거나 과소비하는 습관 같은 건 없는 사람이에요. 잘하면서도 그런 걸로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벌이가 넉넉하신 편이긴 했어도 경제관념은 확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낭비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요. 딱히 그런 쪽으로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도 눈에 불을 켜며 내 집안 살림 축내는 거 아닌가 꼭 감시하는 것처럼 구는 남편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말다툼할 때가 잦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저 사람 천성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도가 좀 지나치긴 했으나 아끼고 절약하는 게 좋은 건 맞으니까요. 그런 인색한 면들은 저하고 살면서 마음의 경계가 누그러지고 어릴 적 상처가 나아지면 곧 좋아지리라 대책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저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끼리 저러는 건 어찌되었든 제가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만 안고 넘어가면 집안 문제로 안에서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라고 안 새겠습니까? 남편의 저런 인색한 면들은 타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했던 남편 동료와 지인들 집들이에서 남편에 대한 주변의 평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연애하면서도 남편의 친구를 만났던 일은 극히 드물었기에 은근히 주변 사람들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남편의 지인들이라고는 하지만 남편한테는 제대로 된 친구들이라곤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사실상 같은 업계 동료들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저는 연애할 때 종종 친구들 얘기를 하거나 잠깐씩 남편과 함께 만나는 일도 있었기에 남편이 자기는 마땅히 소개해줄 만한 친구들이 없다는 걸 조금 겸연쩍게 생각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긴 했지만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느라 늘 바빴고 애들도 어릴 때부터 영악해서 자기랑 비슷한 환경 애들끼리만 모이지 나 같은 사람은 잘 안 끼워주더라고. 그렇다고 없이 살면서 노력도 안 하는 놈들하고 어울리고 싶지는 않았고 그러느니 문제 하나라도 푸는 게 더 이득이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처음 만나는 남편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남편 말에 신혼 초 아직 요리에 자신이 없었던 저는 차라리 제대로 된 출장 요리사를 부를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가격대를 듣고 남편이 기절초풍하는 바람에 없는 솜씨 남아 친정어머니 도움도 받는 등 구슬땀을 흘리며 음식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저희 신혼집이나 부인인 저 준비한 음식들을 보고 동료분들이 좀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다들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흡족했습니다. 식사 후 다들 가볍게 술을 한 잔씩 걸치자 조금 더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사실 난 강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맞선 봐서 가겠거니 했어. 평소에 사람한테 곁을 잘 안 주는 사람이라 연애하고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미인의 솜씨 좋으신 재수 씨를 숨겨두고 있을 줄이야? 그래도 다들 점잖으신 분이시라 그런지 술을 마셔도 그렇게 짓궂게 굴거나 크게 실수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더 준비하러 주방으로 들어가자 저를 도와주시겠다며 여자 변호사 동료분들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결혼 전에 강 변호사님 평판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부인분이시니 아시겠지만 강 변호사님이 주변에 좀 인색한 부분이 있잖아요. 경조사들 거의 참석 안 하시고 저희도 그런 자리가 워낙 많으니 귀찮으신 거야 이해하지만 그런 것도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인데 축의금 아까워하시는 티를 워낙 내시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빈정 상하는 일이 많아서 뒷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혼할 때 되니까 그런 태도가 많이 누그러져서 저희들끼리는 아, 좋은 분 만나시나 보다 했어요. 강 변호사님 수완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으시니 처세만 더 잘하시면 잘 되실 텐데 했거든요. 오늘 보니 좋은 아내분 만나셔서 그러셨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찌나 낯이 화끈거리던지. 사실 남편의 그런 면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연애하면서 저희 사이에 경조사 갈 일이 몇 번이나 됐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점들은 주변 동료들이 더 잘 알았겠죠. 사태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단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표정부터 굳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창피했어요. 제가 말씀 전해주신 분들이 정말로 비난한 의도 없이 좋은 뜻으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랑 연애하고 저런 부분을 남편이 조심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돈돈하면 오히려 이쪽이 욕먹는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던 저였거든요. 이왕 돈 쓰면서 안 좋은 소리까지 들을 건 뭐 있냐는 제 말에 입을 삐죽이면서도 그 말을 잊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오죽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다 했겠어요? 앞으로도 같은 문제로 말 나오는 일 없게 신경 써주십사 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남편과 살면서 비슷한 문제로 부딪히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 역시 당시 직장을 다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모든 소비를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러 번 주의를 줬는데도 제가 입고 다니는 옷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의 생필품까지 한 번을 조용히 넘어가는 일 없이 딴지를 거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워낙 없이 살고 믿는 구석 없이 어린 나이에 혼자 험한 세상 헤치며 커온 탓에 그런 거라며 너그럽게 이해하고 살자고 다짐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따지고 들면 저도 참 별 수 없더라고요. 진짜 그만 좀 해. 당신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다니는 여자들 맨 얼굴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나 화장품 사는 것까지 잔소리야? 당신이 나보다 화장품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그럼 내 나이가 몇인데 애들 바르는 몇천 원짜리 길거리에서 파는 화장품이나 찍어 바르고 다닐까? 당신은 당신 와이프 체면은 생각도 안 해? 당신 체면을 생각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필요한 소비 같지 않으니까 한마디 한 거지. 뭘 그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당신 한마디가 당신한테나 한마디지. 아깝다고 생필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사려고 드니까 당연히 내가 사는 물건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당신 세제 없이 살 수 있어? 휴지 없이 살 수 있냐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사오니까 당연히 내가 산 건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걸고 넘어지면서 내가 진짜 숨이 막혀 못 살겠어. 하도 당신이 난리를 치니까 생필품 사면서도 거의 내 돈으로 사잖아. 화장품만 해도 그래. 나라고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벌어 내가 사는데 왜 당신한테 매번 혼나는 어린애가 돼야 해? 이게 네 돈 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절약해서 아끼면 같이 잘 사는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당신이 말하는 건 안 돌아보면서 당신 맘에 안 든다고 내 탓만 하는 거야? 밖에 나가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 사람들이 당신 편을 들지 내 편을 들지. 열에 9은 보나마나 내 편 들걸? 세상 사람들이 당신보다 낭비벽이 심해서 그렇게들 사는 게 아니야. 다 그럴 만하고 쓰임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자꾸 이렇게 나 쓰는 걸로 딴지 걸 거면 나 앞으로 아무것도 안 살 테니까 집안 생필품이면 비품 앞으로 싹 다 당신이 사. 그 말에 구시렁대던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뭐 좀 사오라고 하면 늘 딴소리를 하던 남편이었으니 남편 입을 막으려면 저 소리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걸 이미 체득하고 한 소리였습니다. 클 때야 워낙 뭐가 없으니 저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이제 변호사 아닙니까? 저희 집 벌이가 적은 편도 아니었어요. 다른 집에 비하면 둘이 합쳐 붓는 적금도 상당했고 절대 저런 사소한 소비들로 말다툼할 만큼 궁핍한 가정이 아니었기에 속이 더 답답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로 가족과 부딪혀 본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더욱 막막했어요. 싸우기 싫어서 제 쪽에서 일방적으로 꾹꾹 눌러 참다가 결국 폭발해서 크게 싸우고 나면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자기 스스로가 제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저한테 인색한 것도 그렇지만 저보다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친정 오빠한테 아까워하는 걸 보면 그건 정말로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뭘 해드리는 걸 고가워할 때면 정말이지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 일은 명절이면 거의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곤 했어요.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요새 누가 부모님한테 명절 선물로 참치캔 같은 걸 보내? 그런 건 회사 말단 사원들한테나 보내는 거야. 우리는 평소에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좋은 거 많이 얻어먹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보태 쓰라면 용돈까지 꼬박꼬박 받아 써놓고 사람 도리가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쓰는 게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내 쪽에서는 가족들 아무도 안 봐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집 쪽에서만 이것저것 정기적으로 드러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할 법도 하지 않아? 당신 지금 설마 당신 가족들하고 우리 부모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거야? 어떻게 당신 어머니랑 동생들이랑 우리 부모님을 비교할 수가 있어? 아니, 나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등골 빼먹기만 한 당신 식구들을 어떻게 감히 우리 부모님이랑 비교해?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장 이 집만 해도 그래. 세상 어느 신부 부모님이 군말 한마디 없이 딸내미 신혼집을 이렇게 턱턱 해줘?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정도나마 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자기가 먼저 우리 부모님을 챙겨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저는 몰라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장가들 때 사실상 몸만 달랑온 남편이었습니다. 살면서 둘이 함께 벌어 살고 있다고 쳐도 애초에 부모님께서 기반 잡아주지 않으셨더라면 한동안 꽤 힘들었을 게 뻔했어요. 그동안 마음 써주신 수많은 일들은 다 제치고 저거 하나만으로도 남편이 제 부모님한테 저렇게 짠돌이처럼 구는 건 도저히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고 쳐도 이게 다 내 업보려니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 하더라도 저것만큼은 정말이지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떳떳한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긴 아는지 이 문제로 싸우고 나면 여느 때보다도 더 제 눈치를 봤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처음 결혼할 때의 마음과는 다르게 저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서서히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역시 잦아지는 다툼에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둘 다 직장 생활로 바쁜 건 사실이었기에 야근은 좋은 핑계가 되었죠. 이대로 집에 갔다가는 또 큰 싸움이 나겠다 싶은 날에는 둘 중 한 명은 꼭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야 늘 많았습니다만 그걸 이용한 것 또한 맞았죠. 특히나 남편의 경우 워낙 돈 욕심이 많다 보니 다른 동료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쳐낸 사건도 받아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덕에 저희 적금 통장이 빵빵해지기도 했으니 남편을 탓하기도 애매했죠. 다른 지인들은 돈 잘 버는 남편과 싸워서 요즘 사이가 냉랭하다는 말에 있는 남자일수록 눈 돌릴 때가 많으니 신경 써야 한다며 은근히 제 남편의 외도에 대해 걱정을 했지만 솔직히 저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저에 대한 신의가 깊어서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외도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몰래 만나려면 상대 여자 입막음도 잘해야 할 텐데 그걸 다 뭘로 하겠어요? 어차피 서로 바람 피우는 사이에 선물이나 돈만한 게 없죠. 그런데 남편이 그런데 쓰는 돈을 아까워서 어디 견딜 수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 연유로 남편의 외도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기에 처음 남편이 이혼을 언급했을 때는 정말이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간만에 남편과 주말에 둘 다 출근하지 않고 보내게 되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동안의 소원함을 좀 풀어보고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식사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밥 잘 먹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혼 얘기에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가 마누라가 차려준 따순 밥을 먹다가 이혼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도 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간답니까? 제가 상황 파악이 미처 되질 않아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결혼해서 내도록 싸우기만 하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당신도 나한테 불만이 많았겠지만 솔직히 나라고 당신이랑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없었겠어? 애초에 서로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 거야. 나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결혼하면서 내 수준에 맞는 사람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랑 연애 결혼하면서 내 딴에는 신의를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부딪히는 일도 너무 많아서 나도 집에 들어오는 게 늘 편치 않았어. 당신은 당신 집에서 집 해줬다는 걸로 당신 집안이 나한테 넘치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 정도 조건 되는 사람한테 그 정도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늘 생색내고 사람 주눅들게 하는 것도 싫었고 내 주변 변호사 동료들 선보고 조건 봐서 결혼한 사람들 중에는 집은 물론이고 변호사 사무실 독립해서 나가는 것까지 처가에서 지원해준 사람들도 수두룩해. 나도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제가 말문이 막혀 잠시 아무 소리를 않고 있었더니 이 뻔뻔한 인간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개소리를 줄줄 늘어놓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자니 저도 슬슬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놈 앞에 있던 밥그릇부터 빼앗아 수채구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저런 놈한테 먹이겠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 미련을 떨었다니 놈에 대한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뻔뻔한 놈이 감히 나한테 이혼 얘기 꺼내면서 내가 지어준 밥을 처먹을 생각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니? 너 나나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너 그런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고생했을 생각에 네 그 인색하고 옹졸한 짓거리를 다 사랑으로 받아 넘겨주며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게 결국 이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네 놈이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 왜? 그 여자가 돈 좀 있는 모양이지? 그래서 네 놈 하나 출세시켜주는 건 일도 아니래? 바람 피운 놈 주제에 어디서 당당하게 네 수준에 맞는 여자 우는해? 내 수준에 안 맞는 너 같은 놈 참고 살아준 조강지처 앞에서 어딜 감히! 분개에 날뛰는 저를 보면서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는 놈의 얼굴을 보자 그 뻔뻔한 낯짝을 한 대 갈겨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이야 얘기 꺼내기 전에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았겠지만 저는 가만히 있다가 뺨 맞은 격이었으니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을 터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변호사가 아닙니까? 분명 이혼의 본인 외도가 유책 사유로 적용되리라는 걸 모를 리도 없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말도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소리겠죠. 혹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그 여자를 잡아야 할 만큼 대단한 물줄을 물었던 것이든지요. 나 변호사인 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거고 당신 나 못 이겨. 이 집이야 그렇게 생색내던 당신 부모님이 해준 집이니 내가 나갈게. 그래도 당신도 나랑 결혼해 산 노고가 있으니 그간 우리 같이 붙던 적금은 위자료 명목으로 당신한테 넘길게. 괜히 길게 끌어봤자 좋을 거 없으니 도장 찍을 생각 들면 연락해. 그러고는 정말 그날로 저희 집을 나가버린 남편이었습니다. 폭풍같이 휘몰아친 시간이 지나가자 고작 이렇게 간단하게 제 결혼 생활이 끝나버렸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혔어요. 하지만 외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인간인데 저 인간이 마음을 돌린다고 한들 저런 놈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려 변호사와의 이혼인데 겁을 먹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저도 준비할 건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뻔뻔하게도 아직 유부남인 주제, 여자를 감출 생각조차 없었던 남편놈 덕분에 증거자료는 단 며칠 새에 넘치도록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생글거리는 여자는 온몸을 명품으로 두르고 돈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가격대 있는 옷만 사도 사람 피마르게 잔소리를 해대던 놈이 그 꼴은 어떻게 참고 있는가 싶을 지경이었어요. 그게 곧 다 제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그러워졌나 보죠. 여자는 남편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었습니다. 만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마누라까지 버릴 정도라니 보통 재력가는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 좀 있다고 남의 남편 빼앗아도 되나요? 당장이라도 온 세상에 그 여자 얼굴을 상간녀라고 뿌리고 다니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가뜩이나 이혼 소송에 자신이 없는 판에 제게 불리한 행동을 편히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은 가깝게 지내던 몇 명의 친구들에게만 겨우 풀 수 있었죠. 친구들 역시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배신에 마치 자기들인 것처럼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상대 상간녀 또한 뻔뻔하게 낯짝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신 화를 내주는 친구들을 보며 겨우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증거자료로 쓸 사진을 찍었다는 말에 그 대단한 년 낯짝이나 한번 보자는 친구들의 성화에 결국 저장해둔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걸 보고 한 친구가 낯빛이 싹 바뀌더라고요. 눈치가 아무래도 아는 얼굴인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내 눈을 반짝이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너 잘하면 너 지금 맺힌 속 한꺼번에 풀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한참을 친구와 함께 떠들었습니다. 친구와 한참을 얘기한 후에 저는 비로소 결심을 굳혔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은 좀 들었어?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놈을 남편이랍시고 살 맞대고 같이 살았을까요? 저는 놈을 차갑게 쏘아보고는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네 낯짝 길게 보고 싶지도 않고 더럽게 외도나 한 놈 감싸안고 살아야 할 이유 없지. 네 말대로 합의 이혼해줄게. 전에 얘기한 적금 넘기는 건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거야.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면 그땐 너나 그년 낯짝도 못 들고 다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하루라도 서류 빨리 정리해서 보내. 서로 이혼에 이견이 없었으니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에 번듯하고 깔끔하게 서류를 정리해온 놈을 보자 나랑 이혼하고 상간녀에게 갈 생각에 눈이 돌았구나 싶어 이가 부득부득 갈렸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자 지금의 모욕도 좀 견딜만 하더군요. 그렇게 결국 저희 둘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정말로 남남으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 과정을 마치고 이혼 서류를 들여다보며 입이 귀에 걸린 놈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온 세상이 다 네 것 같겠지?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다. 너한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다 내어준 사람도 배신하는 너인데 너라고 쉽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어리석네. 두고 보면 알겠지만. 갈라서는 마당에 제가 앙심을 품고 악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놈이 저를 쏘아보았으나 그러든지 말든지 놈을 두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저랑 상관없는 놈이 되었으니 앞으로 놈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야 더는 제가 책임질 일도 아니죠. 그러고는 이혼이 마무리될 합의 이혼 조정기한 4주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얼른 놈과 완전히 정리되기를 바라게 되니 왜 이렇게 하루가 더디게 가는 것만 같던지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법원에서 저희 이혼을 승인해 주었을 때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제 응당 치러야 할 인과응보의 시간이 돌아온 거죠. 저는 가정법원에서 나오자마자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바로 남편 상간녀의 사기 혐의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상간녀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상간녀의 현재 거처에 대한 정보도 함께 보냈네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재력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뻔뻔한 여자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습 사기범이었던 겁니다. 제가 제 친구들에게 그 여자 사진을 보여줬을 때 한 친구가 주변 지인이 사기를 당했다며 보여주었던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간도 큰 것이 이름도 속이고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친 여자가 변호사 하나 낚았다며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숨지도 않고 다녔다는 게 우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신분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도 되지 않고 도망다녔던 여자가 제대로 덜미를 잡힌 셈이었죠. 바로 그날로 피해자들이 상간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분노한 피해자들한테 상간녀가 머리채 쥐어잡히고 온몸을 두들겨 맞고 있는 꼴을 보자니 남의 가정 풍비박산 낸 벌을 제 대신 피해자분들이 내려주시는 것만 같아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상간녀와 함께 이혼의 기쁨을 만끽하던 전 남편놈 역시 영문도 모르는 채 같이 얻어맞고 있는 꼴을 구경하고 있자니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와 눈이 마주친 전 남편놈의 얼빠진 눈을 보고 있자니 미련 떨지 않고 하루라도 뭔가 빠르게 정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상간녀가 한번 잡히고 나니 다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식이 퍼져서 그런지 그동안 제가 찾지 못했던 피해자분들까지 찾아오시는 바람에 상간녀의 사기 혐의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붙어먹어도 저런 것이랑 붙어먹었는지 그렇게 본인 수준에 맞는 여자 타령을 하더니 꼬라지가 바닥인 게 딱 전 남편 놈과 천생연분이다 싶었습니다. 상간녀의 첫 공판에는 저도 직접 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친구 도움으로 처음 제보를 한 덕에 열릴 수 있는 재판이었으니 한 번쯤 가서 보고 싶기도 했어요. 갔더니 그 여자의 처벌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던 피해자분들로 자리가 북적북적했습니다. 참 많이도 해먹었다 싶더라고요. 그중에서 몇 분은 제 얼굴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가볍게 몽례로 인사를 했습니다. 비록 제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제 덕에 사기꾼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제게 감사의사를 표하고 보답하고 싶어 하신 분도 계셨지만 한사코 거절했어요. 제가 바라던 건 그저 저 여자와 남편의 몰락이었으니까요. 수의를 입고 들어선 상간녀를 처음 보고는 같은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번쩍번쩍 광이 나던 모습을 떠올리면 당연한 일이었죠. 아직 피해자들한테 얻어터진 게 다 아물지 않았는지 얼굴 군데군데 피딱지 앉은 꼴이 아주 볼만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재판장 입구 쪽에 넋을 놓고 망보수처럼 못 박힌 듯 서 있는 전 남편을 발견한 건요. 솔직히 처음에 좀 놀랐어요. 구속된 여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멀쩡히 밖에 서 있는 전 남편 꼴이 그 여자 못지 않았으니까요. 돈 쓰는데 인색하긴 했어도 제가 항상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어서 그래도 하고 다니는 꼴은 제법 말쑥했는데 양복이라고 입고 있는 건 며칠을 내리 입은 건지 꾸깃꾸깃한 것이 행색이 군내가 풀풀 나더라고요. 낯빛은 더했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볼살이 확 내린 게 제 놈 딴에는 마음고생을 있는 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혼할 때 그렇게 제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뻔뻔한 언사를 짓거리던 모습이 떠오르자 얼마 가지도 못할 희망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걸 깨달은 이후 전 남편 인생이 얼마나 지옥이 되었을지 절로 상상이 되어 고소해지더군요. 그 사기꾼의 혐의가 인정되자 피해자분들은 다들 일어서 환호했습니다. 그 뒤로 개거품을 문 전 남편이 결국 뒤로 넘어가는 꼴을 확인하고는 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보고 싶었던 꼴은 다 보았으니
이제 더는 미련이 남길 것도 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법원을 나서는데 헐레벌떡 쫓아나온 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제가 얼굴을 찌푸리고 그 한심한 꼴을 내려다보고 있자 놈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철폭 무릎을 꿇고는 제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무 없이 자라서 순간 욕심이 눈에 돌아서 감히 당신을 기만했어.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평생 당신 발닦이로 살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당신 아니면 죽어. 그 여자가 나한테도 투자 명목으로 돈 요구하는 바람에 나 사채까지 썼어. 지금도 월급 차압당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여자한테 속은 줄로만 알았지 설마 저 등신이 사채까지 써서 사기꾼한테 거금을 갖다 바친 건 모르고 있었던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돈 많은 여자 얻을 생각에 정말 돌아있었나 싶더라고요. 사람이 사기를 당하려면 저렇게도 당하는구나 싶었죠. 그래봤자 제가 알 바는 아니었지만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있는 놈을 내가 미쳤다고 받아주니? 너 진짜 내가 우습구나. 여기 와서 이럴 게 아니라 너도 아까 그 사기꾼한테 가서 침이라도 뱉어주지 그랬니? 아, 하긴 네 수준에 딱 맞는 여자니까 그러기는 힘들겠지? 수입은 꼴 보니 너랑 참 천생연분이던데 헤어지지 말고 옥바라지는 하지 그랬어? 이제 너 죽든 말든 그건 내 할 바 아니니까 이혼까지 해서 갈라진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내 앞에 나타날 생각 말고 쥐죽은 듯이 살아. 네 놈 소식조차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꿇어앉은 전 남편을 뒤로 하고 요요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게 전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래도 겹치는 지인이 있다 보니 간간히 전 남편 소식이야 전해 들었죠. 모아둔 돈은 전부 위자료로 제가 가져왔고 그나마 버는 족족 차압당하니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꼴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 사기까지 당한 변호사라니요. 누가 그런 반편이한테 의뢰를 맡기고 싶겠어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니던 로펌을 퇴사했다는 게 마지막으로 들은 전 남편 소식입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어요. 저는 늘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했지만 그런 저조차도 돈으로 환산했을 전 남편 놈을 생각하니 그놈에겐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런 사람을 제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을 거라 자만한 죄가 있으니 그 대가를 치른 거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스스로를 제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열심히 커리어 쌓으며 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나 스스로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충만한 하루를 사시길 바라며 이야기 마치고자 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